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 이틀 뒤 북한의 만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질타를 받은 뒤 북한과 공동조사 필요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증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사는 원래 과거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야권 인사 국무회의 참석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400 아래까지 무너지며 2,4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발사됩니다. 과기부는 오류가 확인됐던 부품을 교체했고 정상 작동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대면 면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 전쟁에 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무허가 영업이 기승입니다. 광복회장 선거에서 부정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3명이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책 나누기를 하려 했던 건데 문건 입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이 2년 만에 이제 월북자라는 누명을 벗었다며 이름 석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대준입니다. 그동안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이름도 공개 못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시 사건 결론을 뒤집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그리고 해경이 월북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건을 조사했다는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단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관련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진실 규명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당시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물살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내가 대신 읽은 아들의 손편지.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월북 누명을 벗은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한자 한자 불렀습니다. 편지엔 그동안 유가족이 겪었던 억울함이 담겼습니다.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을 지켰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 씨가 월북을 했다는 왜곡된 수사 결과를 이끌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연계해 조건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비공개가 원칙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서울 고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유가족은 민주당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기록물을 열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고 이대준 씨와 함께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한 동료는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냈을 텐데 방수복은 방에 그대로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피상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해경은 당시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선원 7명의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동료 A씨는 월북을 하려 했다면 바닷물이 차 방수복을 입었을 텐데 실종 후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B 씨는 평소 이 씨가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 죽는다고 했다며 해상으로 월북했을 리가 없다고 했고, C 씨도 이 씨는 평소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며 국방부 월북 발표는 터무니없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이런 내용의 동료 진술을 받고도 나흘 뒤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이 월북 발표하고 너무 배치되는 진술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항소까지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가족 측은 해경 진술조서를 공개하고 당시 군경의 수사가 이 씨 월북에 맞춰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의문은 또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처음에는 북한의 만행이라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가 이틀 만에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참 이상했죠. 그 의문도 2년 만에 어렴풋이나마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이틀 후 국방부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북한이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고 구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가해자 측인 북한과의 공동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발표했고 설명드렸던 내용은 직접 목격한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이 입장을 돌연 바꾼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강한 압력 때문이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TV조선에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이 생길 경우 합참정보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청와대의 질책 때문인지 서우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당시 야당은 대한민국의 국제 공신력이 추락한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여당은 진상조사 TF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문건이 공개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진상조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 사건은 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죠.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걸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감사원은 군과 해경에 대한 1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명돼야 할 핵심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 있는 동안 왜 우리 군이 구출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또 확실한 근거 없이 서둘러 자진월북으로 발표한 건지 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서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잡힌 정황을 감청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후 6시 36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결국 3시간여 뒤 북한군의 총탄에 숨을 거뒀습니다. 밤 10시쯤엔 우리 군이 불꽃을 감지했고 잠시 뒤 시신을 소각한다는 첩보도 입수했지만 이는 다음 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그 사이 유엔에선 평화를 강조하는 문 전 대통령의 녹화 연설이 상영됐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국민의힘은 월북 공작 사건이라며 자체 진상규명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 열람을 위해선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정부의 무대응을 감싼 논리는 월북은 중대 범죄로 사살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무 근거 없이 결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이유로 결론을 뒤집었는지 2년 전의 결론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정성 기자입니다. 자, 차 기자, 당시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뭐였습니까? 네,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아니라는 근거로 판단했던 겁니다. 예. 또 북에서 실종자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었고 또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아는 어업지도원이란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왔던 거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보니까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결론이군요. 어쨌든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라는 건 군의 감청 자료를 말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앞서 2년 전 수사정보국장의 발언을 잘 한번 뜯어보면요. 실종자가라며 그 주어를 적시합니다. 북측이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표류하면서 공무원 자신이 신원을 북측에 밝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군도 이 감청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의 국정감사장 발언 들어보시죠.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이 월북이라는 단어는 입수된 첩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북이라는 말을 희생된 공무원 이 씨가 직접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당시에도 군은 확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그 방법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 군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을 했던 겁니다. 가령 나는 월북하겠소 이런 식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때문에 국방부도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이런 첩보들만 가지고 월북을 단정 지을 순 없다고 결론을 번복한 겁니다. 2년 전 월북의 근거가 된 군 첩보가 역설적이게도 2년 뒤에는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즉 근거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은 다 제쳐두고 감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 하나 나온 걸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월북자다 이렇게 단정했다는 거죠.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해수부 직원 진술조서, 초동 수사 자료가 부분 공개될 텐데요. 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돼 있어서 진상규명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대통령이 직접 열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정치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모적인 정쟁 말고 진상규명에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차정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사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대치전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수사는 과거 일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검찰이 미뤄왔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경찰도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권은 정치보복이라고 연일 반발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정상적인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로 9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데 그 전에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도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전혀 철학이 다른 정무직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는 건 순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임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물론 여당 때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도 공방에 가세하면서 이제는 여당으로서는 물러서기 어려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필수 참석 인원도 아니지만 보통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철학이 다른 인물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엔 이들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터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자리가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또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진 사퇴론에 힘을 실은 거란 해석입니다.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합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임기 1년가량 남은 이들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는 건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시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도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임명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세계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폭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3만 선이 붕괴됐고 우리 코스피도 한때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둑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는 폭락세입니다. 긴축은 이미 다 알려진 악재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여전히 거치지 않으면서 상당 기간 이런 국면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깨졌습니다. 미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거란 공포가 다시 엄습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3%대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도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 되면 이제 구체화될 텐데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코스피도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한때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하루만 빼고 8일 내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9만 원이 넘었던 국민주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디지털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붕괴를 눈앞에 둔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딴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공포까지 커지면서 우리 증시는 당분간 때 아닌 겨울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는 전자제품 판매량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짧아서 소비 심리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데 상반기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생산 목표도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숨은 경기 신호를 오현주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흔든 삼성의 폴더블폰. 약 800만 대를 팔며 성장을 이끌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3% 감소했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7%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각국 환율이 절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약해진 것도 세계 경제가 장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이 전망되자 기업들은 줄줄이 눈을 낮추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스마트폰 생산 목표치를 10% 줄인 2억 2천만 대로 내렸고 삼성도 3억 3천만 대에서 3억 대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제품 수요 둔화는 반도체 등 부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주요 수요 시장이 PC, 스마트폰, 그다음에 서버 그렇게 세 개거든요. 두 개의 시장이 축소가 되면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위축될 수가 있죠. 이런 위기감에 삼성전자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오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초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불발의 원인이었던 1단부의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부품 교체를 마쳤고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점검 하루 만에 문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전기 개통에서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곧바로 부품 교체에 들어갔고 이후 점검에서도 누리호 1, 2, 3단 모두에서 이상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체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장착 이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1, 2단 분리 대신 부품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누리호의 2차 발사일도 다시 정해졌습니다. 항우에는 결함을 수정한 누리호를 20일에 발사대로 이송하고 다음 날인 21일 2차 발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 발사일 이내인 6월 21일 화요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수입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일인 21일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 시도 때도 비와 강풍으로 인해 발사일이 16일로 하루 미뤄진 바 있습니다. 장마가 있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배터리 신호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통보한 예비일이 23일까지로 또다시 발사가 연기되면 다음 발사는 7월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 곳곳에서는 택시 잡기 전쟁이 이미 시작됐을 텐데요. 사실 매일 밤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급기야 불법 택시 영업이 기승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가 하면 법인 택시들은 미터기를 끈 채 호객 영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무법선제 현장을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지하철이 끊긴 서울역 앞.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이 찻길까지 늘어섰습니다. 서울에 잘 안 오다가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힌지 잘 몰랐어요. 발만 동동 구르는 시민에게 남성이 접근합니다. 안양이나 수원 들어갔다. 자가용으로 무허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이 시간에 차가 안 들어와요. 5만 원 쓰세요, 5만 원. 심야 택시가 부족하자 일부 법인 택시 기사까지 불법 영업에 나섰습니다. 미터기 대신 바가지 요금을 부르고 어디 가시는데 택시? 잠실 쪽이요. 거기 한 2만 원 더 나와요. 법으로 금지된 이성 손님 간 합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명 손님은 거기서 뭐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타고 들고 가야지 뭐 어떻게 안 그래? 역시 미터기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이곳 잠실까지 평소 2만 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를 직접 타봤더니 2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귀갓길이 급한 승객들은 불법 택시라도 탈 수밖에 없는 상황. 돈 진짜 많이 들고 하는데 그냥 빨리 가려고 탔어요. 원래
저희 카카오 택시 부르면 7,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심야 택시 대란 와중에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이 활개를 치지만 지난해 서울시 자가용 영업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신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서울시는 택시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야 택시 확충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렇게 심야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가까운 곳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인기입니다. 싸고 편리해서 학생도 많이 이용하는데 킥보드를 갈취해 이용하는 신종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이 후배에게 전동 킥보드 대여를 대리 인증을 시키고 요금도 대납하게 하는 건데요. 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 SNS 단체 대화방. 3학년 학생이 1학년에게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후배가 머뭇거리자 욕까지 하며 채근합니다. 이렇게 받은 후배 개인정보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 요금까지 대신 내게 한 중3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4월부터 후배들에게 뜯어낸 킥보드 비용은 9만 원에 달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킥보드 업체의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 어플에 가입해봤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 문구만 있을 뿐 면허 등록 없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중에 공갈축된 특수공간이고요. 지난해 5월 이후 4,500명 넘는 10대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고 10대가 낸 킥보드 사고는 2020년 186건에서 지난해엔 549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혼한 전처와 처의 남동생 부부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전처와 남동생의 아내가 숨지고 전 처남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가게 앞 한 남성이 황급히 달아나고 잠시 뒤 경찰차와 119 구조대가 달려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40대 남성 A씨가 이혼한 전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 소리 듣고 나와서 도망가는 거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전처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처와 남동생의 아내가 숨지고 전 처남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근처 농장에 숨어 있다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밭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아내와 불화가 이어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거는 맞고요. 사실상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로 가는 CCTV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 먹는 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수원 운문댐은 보신 것처럼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곳곳에 바닥이 이렇게 드러났고 계곡물을 식수로 쓰는 농촌마을에서는 물 공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주 예상되는 장맛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마을의 식수원인 계곡으로 들어가 보니 계곡물이 말라 온통 자갈밭처럼 변했습니다. 일부 구간에만 계곡물이 졸졸졸 흐를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봄가뭄에 상수원이 메말라 지난 10일까지 20일 동안 제한급수도 겪었습니다. 석 달 정도 비가 안 왔죠. 노모가 아들이 왔는데 물이 안 나와서 밥을 못 해준다고. 대구의 식수원인 운문댐도 저수율이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맨바닥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지난해 저수율 40%를 크게 밑돌며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비가 25mm 정도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운문댐의 저수율이 절반가량까지 올라 가뭄 단계가 해제되려면 앞으로 비가 200mm는 더 내려야 합니다. 대구시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으로 식수원을 긴급 변경했습니다. 심각 단계 때 대응하는 대응 방안으로 댐 용수를 좀 비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침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봄 가뭄이 식수원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은 다음 주 제주부터 시작되는 장맛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국제적 보호종 등 이 희귀고래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화제가 됐죠. 17년 만에 떼지어 나타난 흑범고래 무리도 있었는데 관측 한 달여 만에 흑범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희귀고래 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커다란 고래가 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길이 4m, 무게 1톤에 이르는 국제적 보호종인 흑범고래입니다. 시커먼 몸체에 니은자로 휘어진 가슴 지느러미가 특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의로 포획을 했다고 할 만한 그런 정황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보호종이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동해안에서 떼지어 나타난 희귀고래를 발견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7년 만에 250마리의 흑범고래 무리는 물론 향고래와 범고래 등 희귀고래가 다수 목격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동해 바다에서 관찰된 고래는 2,300여 마리.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그물에 걸릴 위험도 커졌습니다. 출현하는 그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 바다에 쳐져 있는 그물에 걸린다든가 이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동해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연간 320마리에 이르고 올해 이미 202마리가 그물에 걸려 희생됐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동해로 몰려든 희귀고래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공약을 후보 시절에 내놨었는데요. 내년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하게 된 건데요.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습니다. 경총, 중기중앙회 등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여건이 제각각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오르며 영세 업종은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호소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소매업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동등한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은 업종별 경영 여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며 쟁점이 됐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일본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영국, 프랑스는 연령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차등 적용은 불발됐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숙박음식업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행보다 3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당장 해제하면 다음 달 8배 넘게 환자 폭증이 예상돼서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는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쯤 예상되는 재유행 우려를 잠재우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보건당국은 격리 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유행이 7월 말부터 빠른 증가세로 돌아서 8월 말에는 확진자가 현재보다 8.3배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내려오는지, 변이와 대응 역량 등 4개 지표가 안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주 단위로 격리 해제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고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 등은 외출이나 외박도 할 수 있습니다. 면회객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병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복귀 전이나 면회 전에는 여전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서울 대치동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직전 반짝 반등했던 서울 집값은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8년은 매물은 늘었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매매는 몇 달 동안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건 정도. 6개월 정도에 한 3-4건 정도 아마 매매가 됐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만 8천여 건으로 작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들썩였던 강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직 확신이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규제 재건축이 과연 진행이 어느 정도로 빨리 속도가 날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집값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세종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 0.05% 하락하고 있는데 대선 직전 잠시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값마저 3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이번 달 말 전국적으로 112곳에 달하는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해제를 최소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공금 횡령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회장이 지난달 말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김구 선생의 장손을 떨어뜨리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담합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면 자리를 챙겨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광복회가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비밀 합의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4파전으로 치러진 광복회장 선거는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건 후보가 총 55표 중 23표를 얻었고 백범 김구 선생 장손 김진 후보는 한 표 적은 22표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는 장 후보가 4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장 회장은 투표 전 탈락한 3, 4위 후보들과 비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합의서에는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당선자에게 적당한 직책을 의논할 수 있다. 합의는 비밀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름과 서명도 있고 합의 입회자로 당시 허연 광복회장 권한대행의 서명까지 있습니다. 광복회장 선출은 공직선거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보훈단체인 만큼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 합의가 있었던 건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자리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장이 된다면 그 자체가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장 회장은 합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들끼리 사인한 것이라며 반대파 세력이 음해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당내부 징계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경고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이준석 대표 징계를 위한 윤리위가 소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성상납 의혹 관련자를 만나도록 했고, 김 정무실장은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는데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이 대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윤리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의혹만으론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엔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 중징계를 추진했습니다.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탈당 권고를 받았던 이철규 의원이 석 달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없이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녹취와 실물 각서까지 공개된 만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첫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여기에 유럽 정상들이 무기 지원도 약속해서 러시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4개국 정상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 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Tous les quatre, nous soutenons le statut de candidat immédiat à l'adhésion à l'Union européenne pour l'Ukraine. EU 집행위원회도 심의 절차 없이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우크라이나는 EU 후보국이 됩니다. 정식 가입까진 최소 몇 년 이상 더 걸리겠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Wir unterstützen die Ukraine auch mit der Lieferung von Waffen und wir werden das weiterhin tun, solange die Ukraine unsere Unterstützung benötigt.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는 26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 분유 대란의 진원지였던 미러키의 분유 제조 공장이 재가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홍수 피해로 멈춰섰습니다. 반면 남부 텍사스는 가뭄으로 면화 생산량이 줄어서 역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무료 분유 배급소에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한 사람당 한 통씩만 받을 수 있지만 애가 탄 부모들은 멀리서도 달려왔습니다. It's been frustrating because there's nothing on the shelves. It's been terrible. I've called stores. We've been all out of the city looking. 에버트사의 미시간주 공장이 생산을 재개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에버트사 제품의 절반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2월 오염 문제로 폐쇄돼 분유 대란을 촉발했습니다. 에버트사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수분유 유통은 몇 주 동안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필품 공급난은 분유뿐만이 아닙니다. 체내형 생리대 탐폰 진열대가 군데군데 비었습니다. 면화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 데다 텍사스 지역의 가뭄까지 겹쳐 생리대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My menstrual cycle is like part of something like I deal with every month. If I didn't have those, I would feel like really sick. 품귀 현상에 미국 내 생리대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고 조야구 전 한진그룹 회장은 생전 본인이 찍은 사진을 모아서 사진집을 낼 정도로 사진 애호가로 유명했었죠. 조 전 회장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봉우리 너머로 쏟아지는 빛. 흐르는 구름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대기의 거친 질감마저 전해집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진은 취미 이상이었습니다. 쉴 때는 물론 일을 할 때도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길을 가다가 멋진 풍광을 만나면 반드시 앵글에 담아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틈틈이 사진 잡지를 읽으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엔 그렇게 찍은 사진 120여 점을 모아 사진집을 출간했습니다. 하늘과 대지, 새와 숲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출장길에 오를 때도 항상 카메라를 챙기셨을 만큼 사진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 사진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의미들이 인생과 경영 철학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항공기 안에서 바깥의 풍경을 찍은 사진은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백미로 꼽힙니다. 익숙한 풍경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 조 전 회장의 사진전은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뜨거운 감자는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타자들 항의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화 하주석의 항의가 도를 넘어서 팬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문제의 8회 말 한화 하주석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초구.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오자 불만을 제기해봅니다. 결국 헛스윙 삼진. 하주석은 배트를 강하게 내리쳤고 심판은 망설임 없이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퇴장 판정에 흥분한 하주석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덕아웃으로 들어가며 헬멧을 강하게 던졌는데 튕겨져 나온 헬멧에 외국인 코치가 맞는 불상사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도 덕아웃에서 분노를 표출해 수베로 감독에게 질책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던 하주석.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나오자 팬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오는 20일 하주석의 상벌위가 열리는데 벌칙 내규에 의해 최대 30경기 출장 정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 확대로 심판과 선수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에게는 성숙한 태도가, 심판진에게는 보다 일관성 있는 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picked the wrong kid. I am never going to stop until the day I die or until they're taken down.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 5년을 북한 응징에 쏟아부었습니다. 미 법원은 부부의 호소를 받아들여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회는 원비어의 이름을 붙인 두 가지 대북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 원비어법을 러시아에도 적용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끔찍하게 살해된 이대준 씨의 아들이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했습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 무책임하고 비겁한 편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군은 2년 전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답장이죠. 그러고는 유족의 전화와 방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했습니다. 국가 기록물로 묶어 15년 동안 꺼내지 못하게 잠가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이렇게 급히 말을 바꾸는 것도 물론 권장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일 분이 많을 듯합니다. 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감청으로 알아냈습니다. 그 뒤로 6시간을 살아있었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뒤로도
3시간을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숨을 구하려는 조치를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가 살해되고 4시간쯤 뒤 문 대통령은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정부는 사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에게 NSC 상임위 회의를 맡겨놓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자 청와대는 그 전에 문 대통령이 보냈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원비어 부모가 공무원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이 우리 헌법을 우리 대통령에게 읽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결론부터 뒤집어놓고 보는 우를 범하진 말길 바랍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록물 창고라도 열어야죠. 책임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세금도 내고 나라의 목숨도 바치지 않겠습니까? 6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국가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비가 이렇게 찔끔찔끔 자주 내렸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은 이번 주말에도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북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과 전주 31도, 서울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이렇게 3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남부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1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